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 첩첩이 이어진 능선들 사이에 숨어든 조그만 암자. 그곳에서 홀로 수행하는 노스님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그는 길섭 바위 아래 놓인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를 발견했지요.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운명처럼 노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암자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로 노스님은 아이에게 철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홀로 지내는 암자에서 아이에게 먹일 것을 구하지 못해 노스님은 사슴젖을 구해 먹이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노스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눈에 띄게 영특했어요. 5살도 채 되지 않아 그를 깨우치더니 이내 불경을 파고들며 노스님을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노스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철곡은 마치 먹 앞의 종이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지요. 철곡은 공부를 하는 틈틈이 숲속을 뛰어다니며 산짐승들과 어울렸고 그 덕에 자연스럽게 몸을 단련하게 되었습니다. 암자는 마을에서 30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그야말로 심산유곡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철곡에게 세상은 오직 노스님과 광활한 산, 그리고 그가 읽는 불경과 암자가 전부였지요. 그렇게 무탈하게 유년기를 보낸 철곡은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어 훤칠하게 성장했습니다. 철곡의 불법력은 이미 노스님을 뛰어넘어 나날이 노스님을 기쁘게 하였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초여름이었습니다. 철곡은 늘 하던 대로 지게를 찐 채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나섰어요. 오늘도 얼른 나무를 끝내놓고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불경에 대한 해석을 노스님께 여쭤봐야겠다. 철곡이 부지런히 발을 놀려 개울을 따라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녀린 음성의 목소리가 철곡의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아니, 대체 이것은 무슨 짐승의 소리지? 생전 이런 종류의 짐승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풀숲에 발바닥이 달라붙은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곡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울창하게 우거진 풀과 나무를 헤치며 들어가니 수심이 딱 적당하여 평소에도 철곡이 멱을 감는 곳으로 점 찍어두었던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인가? 세상에나 이것이 어찌된 일이었을까? 풀숲 뒤에 숨어 개울을 관찰하던 철곡을 깜짝 놀라게 하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지요. 철곡이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하게 생긴 짐승이 개울에서 멱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몸집은 자신에 비해 비교적 작게 느껴져 아담해 보였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길쭉길쭉하면서도 여리여리하고 그러면서도 날렵해 보였습니다. 또한 짐승의 머리 쪽에는 칠흑처럼 검고도 부드러워 보이는 검은 털이 길게 자라 있었지요. 흉곽 쪽에는 흡사 산봉우리를 닮은 불룩한 봉우리 2개가 솟아 탐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것은 어떤 짐승이기에 저리도 괴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짐승이로구나. 철곡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멱을 감고 있는 그 짐승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튼실해 보이는 허벅지를 지나쳐 그 사타구니 쪽에는 자신이나 노스님에게는 달려있는 물건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해괴하고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 조금 더 앞으로 다가서던 철곡이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는 바람에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 거긴 유시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짐승은 철곡을 발견하고는 산천이 찢길 듯한 높은 음성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지요. 짐승과 눈이 마주친 철곡이
아연실색의 얼굴을 하는 것도 잠시. 그 짐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개울가에 놓여있는 돌멩이들을 집어들고는 닥치는 대로 철곡을 향해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풀숲에 숨어 어딜 훔쳐보는 게야, 이 육실얼놈아. 이악! 돌멩이의 머리를 맞아 크게 혹이 난 줄도 모르고 철곡은 너무 놀라 쏜살같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혼쭐이 난 채로 암자로 도망쳐온 철곡이 마당을 쓸고 있던 노스님에게 달려가 고해 바쳤지요. 스님, 참으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다 말고 생전 처음 보는 사납고도 괴이한 짐승을 만났지 뭐겠습니까? 그것들은 요사스럽게도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데다가 그 생김새가 우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이더냐?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거라. 철곡이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이 목격했던 짐승의 생김새를 상세히 설명하자 그제야 노스님은 그것이 짐승이 아닌 멱을 감던 여자였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어이구, 세상에나 이럴 수가. 노스님은 탄식을 하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 짐승을 발견한 게냐? 네가 그만한 것이 천만다행 중에 다행이로구나. 부처님께서 돌보신 덕이다. 이놈아, 그 짐승에게 기가 빨리지 않고 이리 살아서 돌아왔으니 말이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노스님이 위로하자 철곡의 안색이 더욱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노스님은 앞으로 철곡이 돌을 닦는 데에 여자가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여 여자라는 존재를 처음 본 철곡에게 잔뜩 겁을 주며 멀리할 것을 당부하였지요. 철거가 그 무서운 짐승들이 얼마나 흉포한지 너는 절대 모를 것이다. 그들은 우리 같은 중을 하도 많이 잡아먹은 요괴라. 우리와 생김새가 묘하게 비슷한 것이란다. 허나 너도 알다시피 그 짐승들은 머리털이 치렁치렁하고 또한 흉통에는 우리에게 없는 불룩한 것이 달려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기둥은 달려있지 않은 괴팍한 모습을 하고 있지. 스님, 또한 그 짐승들은 몸에 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랄까, 도자기로 만들어 놓은 것만 같은 뽀얗고도 반들반들한 껍질 같은 느낌이었지 뭡니까? 제 몸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아무튼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게야. 앞으로도 나무를 하러 가거나 산에 수행을 하러 들어가다가 혹여 만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거라. 그 짐승들은 너를 발견하는 즉시 너의 모든 기력을 빼앗아 버릴 게야. 노스님의 말을 들은 철곡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 부처님 덕이라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헌데 문제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개울에서 생전 처음 보는 짐승을 목격한 날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철곡은 도무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곡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었지요. 오랫동안 고요했던 호수의 돌멩이가 던져진 듯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감싸고 있던 평안한 시간과 명상으로 다져진 마음에 낯선 형상들이 뿌리내리고 철곡의 정신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지요. 책을 펴도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붓끝은 먹을 머금고 있었지만 먹물이 종이 위에 번지는 대신 흐릿한 형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경 속의 심오한 가르침은 그저 허공에 맴돌 뿐 철곡의 머리와 마음에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장막이 처진 그의 시야는 오로지 개울에서 보았던 짐승의 뽀얗고 가녀린 모습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하얗던 살결, 봉긋하게 솟아있던 흉통, 그리고 반짝이는 검은 모질로 덮여있던 신비로운 곳까지 이 모든 모습들이 마치 달콤한 환각처럼 철곡의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책을 덮어도 눈꺼풀을 감아보아도 그 형상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곡의 꿈속에서는
그 기이한 짐승이 밤마다 나타나 철곡을 괴롭혔어요. 요사스럽게도 그 짐승은 철곡을 유혹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가녀린 손끝을 철곡에게 펼쳐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철곡은 헤어나올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신이 발견한 짐승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노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것이 흉폭한 짐승일까?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한 내 마음이 어찌 이리도 어지러운 것일까? 사람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능력이 이미 내게 불이라도 내렸기 때문일까? 철곡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모양새로 철곡의 내면은 새로운 감정과 욕망으로 가득했지요. 이제 철곡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의 경건하고 고요한 수행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낯선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 놓은 채 시름에 빠진 철곡을 지켜보던 노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철곡을 불러 한거를 명했어요. 잔뜩 풀이 죽은 철곡이 가부좌를 틀고 면벽한 채 목이 터져라 독경을 해보았지만 머릿속엔 그 짐승의 뽀얗고 매끄러운 모습들만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이나 면벽하고 불경을 읊던 철곡은 펑펑 울면서 노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참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제게 아무래도 저에게 악귀가 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독경을 하여도 이미 저희 머릿속엔 그 짐승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날 그 개울가에서 본 모습,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스님. 관세음보살. 철곡의 울부짖음을 본 노스님은 두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흘렸지요. 그날 이후로 노스님은 철곡의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철곡의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노스님이 철곡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젠 내가 너를 속세로 보내 속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듯 싶구나.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또 몰라도 이미 깨달은 다음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느냐. 자, 가거라. 가서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짐승을 네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다음 그렇게 속인들의 세상에서 지내보도록 하거라. 허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야. 그들은 혈단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니라. 항시 두 눈과 귀를 열고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그리하여 노스님은 철곡에게 속인들의 옷을 입힌 후 그를 속세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노스님과 두 사람만의 조촐한 송별식을 가진 철곡은 그렇게 암자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오게 되었지요. 한편 속세라 불리우던 산아래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철곡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을 바삐 살아가며 지내고 있었지요. 경단골이라는 한 마을에 뱃사공이었던 제 아버지가 이승을 하직한 후 노를 이어잡은 처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염란으로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 혈혈단신이 되었지만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하였지만 서진산의 행랑집사로 일하고 있는 총각인 장산이와 눈이 맞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아직 연심을 고백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우선은 경단천 건너의 서진산의 논밭부터 이야기해야 하지요. 천석군 서진산의 논밭은 경단천 건너에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만 되었다 하면 집사인 장산이가 작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책정하여 서진사에게 보고해야 했지요. 그러려면 경단천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고 애초에 염란에게 마음이 있었던 장산이는 콕 집어 그녀의 배만 골라서 탔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지막 배로 경단천에 나그네 손님 둘을 실어 나른 뒤 염라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나루터 정박기둥에 자신의 배를 묶는데 경단천 건너에서 장산이가 두 팔을 벌린 채 염란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보시오, 염란처자. 나 좀 태워주시오. 염란이 배를 묶던 손을 멈춰 몸을 일으켜 보니 세상에나 후두두둑하며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를 어째? 점차 하늘은 어두워지고 빗줄기마저 거세지자 염라는 서둘러 배를 풀어 경단천이로 뛰었습니다. 줄기차게 노를 저어 경단천 건너에 장산이를 태워왔지요. 어이구, 고맙소 염란처자. 내 작황을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이리는 줄도 모르고 그만. 염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상황이었고 가을비마저 더욱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기에 고개 넘어 서진산의 집까지 돌아갈 수 없었던 장사는 결국 나루터 옆 염란네 집으로 가 비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싹이 난 감자 몇 개를 삶아 보리밥과 곁들여 끼니를 해결한 두 사람은 호롱불을 켜둔 채로 벽에 기대 앉아 은은하게 들려오는 빗소리를 퍼싸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각자가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며 목이 메어 천장을 올려다보던 염라는 결국 긴 한숨 끝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장산의 말솜씨에 힘입어 염라는 점점 온몸이 나른해지고 있었어요. 낡은 흙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지요. 염라는 호롱불 심지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감자와 보리밥 냄새가 섞인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장사는 벽에 기대 앉아 호롱불빛의 그림자가 진 염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성하게 내려앉은 속눈썹이 참으로 어여뻐 보이던 참이었습니다. 아까 배를 태워줘. 참말로 고맙소. 장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염란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방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장사는 염란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바라봤지요. 뱃사공을 업으로 삼은 젊디 젊은 처자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증표였습니다. 그 순간 장사는 그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쉽사리 손을 내밀지는 못했어요. 염라는 애꿎은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물을 가르며 배를 몰았기에 꽤나 고단하였지만 당산과 함께 있는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당산은 조용히 손을 뻗어 염란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듯한 미약한 접촉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이러시면. 당황하면서도 염라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쩐지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염란의 귓가에 장산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서히 둘의 어깨가 맞닿았지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그들의 마음이 요란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물에서 퍼올린 바가지 속 물처럼 깊고도 축축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염란과 장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내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곳으로 조용히 침잠하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이 나눈 운우지정은 빗소리조차도 덮지 못할 만큼 무르익어만 갔지요. 서로를 탐닉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동창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혼인도 하기 전 초야를 치러낸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정이 깊어갔지요. 어느 날 저녁, 장산이는 염란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고 갔습니다. 기나긴 겨울밤에는 장산이 불쑥 찾아와
인절미와 엿을 건네주고 돌아가기도 했답니다. 참, 매번 뭐 이런 걸 타. 제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늘 자신을 위해 군것질거리를 챙겨다 주는 장산이 너무도 고맙고 미안했어요. 다음에 꽃피는 봄, 염란의 자색은 더욱 살아나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올랐지요. 사랑에 빠진 처자는 하루가 다르게 화사함을 뿜어냈습니다. 밤새 봄비가 쏟아져 하늘이 우중충하고 강물에 물살이 불어 기세가 드센 참이었으나 봄의 기운은 물씬했습니다. 벚꽃이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었고 산새들의 울음에 맞춰 산들바람이 선선하게 목덜미를 감아 염란을 적셨습니다. 오늘도 꽤 바쁘겠으나 힘을 내보자. 염란은 장산의 얼굴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홍조가 가득한 뺨을 비비며 그렇게 나루로 나가 도성객들을 실어 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룻배에 앉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왁자지껄 쓰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떠나기 전 저마다 제 자랑에 심취해 있었지요. 자신이 씨름판에 나가 장사를 몇 번 했네. 부상으로 따낸 황소가 자그마치 7마리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맞은편의 어깨가 떡하니 벌어진 장정은 자신이 쌀 2가마를 지고는 산비탈도 뛰어내려갔다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젊은이는 밭에 박혀있던 집채만한 바위를 뽑았다며 제 팔뚝을 드러내 힘자랑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만감에 젖어있는 한 젊은 사내가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세파에 잔뜩 시달린 모습으로 눈밑이 퀭한 것이 꽤나 사연이 많아 보였어요. 바로 노스님과 이별하고 암자에서 내려와 빠른 시일에 속세의 쓴맛과 여인의 무서움을 깨닫게 된 철곡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그는 암자에서의 건장하던 모습을 모두 잃은 채 피골이 상접하여 쪽 흡사 기가 빨린 모습이었지요. 자, 이만 출발합니다. 꽉들 잡으셔요. 염란이 노로 강바닥을 밀며 배를 출발시키려는데 나루터 끄트머리에서 사내 셋이 소리를 치며 뛰어왔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염란의 눈살이 찌푸려졌지요. 바로 저작거리의 왈패들이었습니다. 품속에 단검을 품고 다닌다는 소문에 각종 투전판과 싸움판을 찾아다니며 말썽을 부리는 통에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필이면 재수도 없지. 염란이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모르는 척 배를 출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을 태우지 않고 떠났다가는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무슨 난리를 피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염란은 하는 수 없이 배를 멈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어이구, 이거 미안하네. 밤새 술을 퍼마셨는지 배에 오른 왈패들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왈패가 배를 출발하기 위해 노를 젓는 염란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지요. 우리 사공처자는 올해 나이가 몇인가?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고와 보이는데 어떠? 내 색시나 안 알려? 왈패가 능글맞은 웃음으로 추잡한 소리를 건넸으나 염란은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왈패가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확 움켜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오? 사공이 아녀자라 하여 어찌 이리 희롱한단 말입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염란이 몸을 획 돌려 왈패를 쏘아보고는 철썩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헛주? 이 맹랑한 년 좀 보게. 내년 오늘 아주 임자 만난 줄 알거라. 뺨을 맞은 왈패는 대번에 눈을 희번득 뜨더니 염란의 머리채를 틀어지고는 배에서 끌어내렸지요. 우두머리가 내리자 나머지 두 왈패 역시 염란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잡고는 배에서 끌어내려 나루 옆에 숲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염란이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려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각혈하듯 처절히 울부짖었으나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뻗는 사람은 없었지요. 황소를 타왔다던 씨름꾼도 쌀을 치고 산비탈을 내달렸다는 장사도
집채만한 바위를 뽑았다는 젊은 사내도 모두가 고개를 돌린 채로 먼 산만 바라보며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과 끌려간 염난 쪽을 번갈아 바라보던 철곡이 크게 노하여 소리를 쳤지요. 아니, 댁들이 그러고도 사내들이여. 그리도 주둥이로 힘자랑들 하시더니만 부끄러운 줄을 아시오들. 철곡은 배에서 뛰어내려 숲을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잡놈들, 어서 멈추지 못하겠느냐? 힘껏 고함을 지르며 달려간 철곡과 염난의 처절한 비명도 잠시 이윽고 요란스러운 난리통 끝에 숲을 뒤는 잠잠해지고 얼마 후 알패셋이 싱글거리는 낯으로 숲에서 어기적대며 기어나왔지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껄껄대는 웃음으로 대화하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윽고 치마는 찢어지고 옷구름도 풀어헤쳐진 몰골의 염난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풀에서 나와 힘겹게 배에 올랐지요. 우리가 오늘 사공처자 덕에 아주 거나하게 잘 대접받았으니 뱃삭은 두둑히 드려야지.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아내는 염난에게 왈패들은 낄낄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에 탄 채 염난을 못 본 채 하던 도성객들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왈패들을 저지하려다 흠씬 두들겨 맞은 철곡이 피떡으로 망가진 얼굴로 기어나와 배에 오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선생께서는 타지 마셔요. 염난이 거칠게 철곡을 밀어내며 닷줄을 풀고 노를 미는 것이었지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던 철곡이 자신 역시도 배를 타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올라서려 했지요. 배 떠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배를 타시지요. 기껏 왈패들에게 당하려는 것을 구해주려다가 흠씬 두들겨 맞기까지 하였는데 유일하게 염난을 도와주려던 자신만 놓고 배를 출발시키겠다니요. 대체 이것이 무슨 심보냐며 화를 내려던 철곡을 염난이 거세게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왈패들은 낄낄대며 자기들끼리 비웃었지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철곡이 소리쳤으나 다음 배를 타라 했습니다. 염난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매몰차게 말하고는 기어이 배를 밀어 강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어요. 나 이거야 원. 살다 별놈의 희한한 경우를 다 보는구먼. 속세라는 곳은 어쩜 이리도 광증이 도지는 곳이란 말인가? 철곡은 멍한 얼굴이 되어 어느덧 저만치 떠내려가는 배를 바라보며 허탈한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간밤에 퍼부은 비 덕택에 강은 물살도 거셌고 수심도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늘 강 한복판에 큼지막한 칼바위가 드러나 보였지만 오늘은 물살 속에 잠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강 복판으로 잘만 이동하던 나룻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노를 쥐고 있던 염난의 표정이 한층 더 싸늘해졌지요. 거센 물살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던 나룻배는 이윽고 칼바위를 세차게 들이박은 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급류에 휘말려 벼락 같은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지요. 허우적대며 살려달라 소리치는 아비규환이었으나 이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의 엄청난 물살에 휩쓸려 형체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배에 탔던 모두의 모습은 물에 잠겨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멀찍이서 그 지옥도를 보고 있던 철곡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모습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물살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경단천 하류. 박살이 난 나룻배에서 살아난 사람은 염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기침을 하며 머금었던 물을 토해내고는 강변에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헤엄 실력만큼은 고을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그녀는 거친 급류 속에서도 용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요. 자신을 엿보인 왈패들과 보고도 모른 척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도성객들에게 제 손으로 복수한 염난이었으나 사람을 해하였다는 마음에 그리고 소중한 정인을 두고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오열을 하면서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당산이 일하고 있는 서진 사내로 향했지요. 이런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은 장산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걸어 서진 사댁 대문 앞에 당도한 염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대문 밖으로 나온 장산이 염란의 몰골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염란아. 대체 이것이 어찌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이야? 게다가 그 몰골은 또 무엇이고? 장산의 얼굴을 마주한 염란은 또다시 서름이 북받쳐 눈물을 쏟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장산에게 말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비참함, 자괴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몰아치고 있는 자신을 따스하게 안아주며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주리라 여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신의 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장산의 표정이 너무도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지요. 장산은 울음범벅의 염란을 밀쳐내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놈도 아니고 자그마치 새 놈에게나 더럽혀진 몸으로 거기에다 이 손으로 사람까지 요절내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게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까지 엮여서 관아에 끌려가라고? 네가 이 정도로 이기적인 여자인 줄은 미처 몰랐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도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도록 해.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직접 관아에 발구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쾅! 대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염라는 어리나간 얼굴로 대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이 실제인가? 헛것을 들은 것은 아닌가 하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염란을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염란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염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처럼 끈적이는 절망의 메아리만이 축축하게 염란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마치 텅 비어버린 우물처럼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지요. 장산의 냉정한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염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 길로 대문 앞에서 몸을 돌린 염란은 길을 잃은 짐승처럼 오열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되었지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 한 군데 닿을 곳도 없이 염라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길 뿐이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낯선 길을 한참 동안이나 걷고 있을 때 문득 그녀는 몽땅 다 내려놓고 포기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아버지 따라서 갈래요. 혼자서는 이제 도무지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아버지.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어쩐지 익숙한 사내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강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구하려 했던 철곡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그대로 지닌 멍이 든 얼굴을 한 채로 강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염라는 그를 발견하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라? 어라라. 이보시오 당신 맞지요? 철곡은 염란을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다가왔습니다. 아니 대체 꼬락서니가 이게 무슨... 안 그래도 그날 나만 놔두고 배를 떠난 당신에 대해 욕지기를 뱉다가 배가 부서지고 모두 물에 빠져 쓸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괜찮은 거요? 내 얼마나 걱정을 하였는지 아시오? 모두의 주검은 다 발견되었다고 떠들썩하던데 유일하게 처자의 주검만 없어졌다 하여 온 고을이 지금 찾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소? 내 외지인이기는 하나 도무지 처자에 대한 소식이 마음에 걸려
혹여나 뭔가 떠내려오진 않았을까요? 일이 서성거리던 참이었지 뭡니까? 철국의 눈에는 염란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염란에게 다가가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염란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기, 괜찮소? 어째 눈빛 속에 오만 번뇌와 감정들이 들끓고 계신 것이 참말로 속세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얼굴이시오. 철국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염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줄곧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날 사실은. 염란이 입을 열고 무언가 말을 하려 할 때 철국이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됐소이다. 그만두시오.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내 지금 당신 몰골을 보아하니 그냥 묻어두는 편이 낫겠소이다. 철국은 당장이라도 허물어질 것만 같던 염란을 부축하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철국이 그녀를 데리고 강둑으로 걷자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는 물살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느덧 빗줄기가 거세지며 더욱 굵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쌓은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두 개의 깨진 조각이 만나 다시 하나로 맞춰지는 것처럼 그들은 말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시는 곳은 있으신가요? 염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천지 혼자인 몸인데 갈 곳이 어디 있겠소이까? 철국의 대답에 염란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갈 곳이 없네요. 실은 나는 깊은 산에서 나를 걷어준 노스님과 함께 수행을 하던 중이었소이다. 젊디 젊은 날 난생 처음으로 멱을 감던 여인을 보고는 그것이 여인인 줄도 몰라 괴이한 산짐승으로 오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자신을 훔쳐보는 것으로 알았던 여인에게 돌멩이 세례를 맞은 후 암자로 돌아오고 보니 웬걸 머릿속엔 그 여인의 나심만 떠오르는 것이었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는 첫눈에 그 여인에게 반했던 것이었나 보. 아무튼 그날의 경험이 결국 마귀처럼 나의 머리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통에 나는 속세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만나게 된 어떤 여자에게 속아 이리저리 이용만 당한 채로 몹쓸 경험을 한 뒤 모든 것을 잃은 참이었소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요. 마침 저도 비슷한 시기에 산속 개울에서 멱을 감다가 까까머리 젊은 중이 저를 훔쳐봤던 통에 냅다 돌멩이를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염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설마 당신이? 어머? 혹시 그럼 그쪽이 그때 그 까까머리 중?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그날의 일을 캐묻게 되었고, 결국 그때가 서로를 처음 만났던 신기한 인연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 어쩜 이러한 우연과 질긴 인연이 다 있느냐며 한참이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하여 무일푼으로 이리저리 떠돌며 속세의 지옥 맛을 보느라 말라가던 차에 나를 속세로 보내주신 노스님을 볼 면목도 없고 하여 이승을 하직할 참으로 배를 타려 하였소. 배가 한복판에 당도하면 강으로 뛰어들 작정이었지. 헌데 그날 하필이면 처자를 도와준 나를 배에 태워주지 않는 바람에 그 다짐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 그것이 나를 살려주려 일부러 그리했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덕택의 목숨을 부지했소. 철국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하자 염란이 꾸벅 고개를 숙였지요. 아참, 그날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네요.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신 분이셨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이오. 그리고 나도 감사하오. 어찌되었든 처자께서도 내 목숨을 살리신 분이시오. 철국이 무안해하며 말했고 염란이 머쓱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각자가 서로를 구한 셈이 되었으니 게다가 서로 갈 곳마저도 없는 처지이니 일단은 이 고을을 떠나볼까요? 저 역시 더는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곧 관아에 쫓길 몸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철곡이 고개를 돌려 염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염란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얼굴이 하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기에 철곡 역시도 피식 미소를 머금고선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지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차츰차츰 힘이 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을의 경계에서 이웃마을로 이어지는 길목,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이내 저만큼까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구름이 걷히며 비가 멎고 햇빛이 떠오르더라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강원도 정선에 사는 원생이라는 사내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벼슬길에 올라 나랏밥 한번 먹어보는 것이었지요. 본디 선친이 물려준 재산이 그럭저럭이라 끼니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언제까지나 번듯한 직함 하나 없이 선비나 불행이로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허나 타고난 두뇌가 아둔하고 맹하여 이를 악물고 죽어라 공부하여도 초시조차 한번 합격하지 못하고 미역국만 마시기가 여사였답니다. 그리하여 무려 8번이나 낙방한 후 이것은 도저히 자신의 길이 아님을 직감한 원생은 책과 책상을 싸그리 모아 부엌 아궁이에 던져놓고는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야욕을 깔끔하게 벗어던진 것은 아니었지요. 원생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더랬어요. 이 길이 아니면 내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반드시 벼슬길에 오르고야 말리라. 얼굴을 잔뜩 붉힌 원생은 그 길로 문전옥답 5마지기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100년 근산삼을 자그마치 10불이나 사들였지요. 행여나 상할세라 이끼로 조심조심 덮어놓고 굴피로 감은 뒤 그것을 보자기에 정갈이 싸질무어지고는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당대의 세도가 조대감댁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머나먼 길을 쉬지 않고 걸어댄 끝에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 길을 묻기를 수천해 겨우 조대감댁 앞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과연 세도가 집안은 세도가 집안이로구만. 도대체가 이게 대문 밖에서부터 행렬의 길이가 이 웬 말이던가. 그랬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조대감댁의 대문 앞에는 권력의 진한 냄새를 맡은 파리떼들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조대감을 아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들고 줄을 서 있던지 그 줄의 길이가 끝간데도 없어 보였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원생의 면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독도 잊을 정도로 기뻤던 원생이 안내해주는 집사의 뒤를 따라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상에서부터 욕심이 뚝뚝 흘러내리는 조대감이 보료에 기대어 장죽을 빼물고는 원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원생이 납작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안하신지요?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 정선에서 됐고 가져온 것이나 이리 내어보시게나. 원생의 캐캐묵은 안부 인사를 썩은 무 도려내듯 싹둑 잘라버린 조대감의 일갈에 머쓱해진 원생은 제 주소와 이름을 쓴 종이를 산삼 보따리에 끼워 넣은 뒤 조대감의 발 앞으로 슥 내밀었습니다. 어디 보자. 조대감은 심드렁이 보자기를 풀어보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산삼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씩 조대감의 얼굴에서 흡족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원생 역시도 속으로 됐구나 싶었지요. 내 그대의 뜻을 잘 알겠네. 하면 돌아가 기다려보시게나. 내 곧 사람을 시켜 연통을 넣도록 하겠네. 조대감이 제 수염을 쓸어넘기며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원생은 기뻐하며 뒷걸음으로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대감댁 대문을 나서던 원생은 벌써부터 제가 사또자리나 받아챙긴 듯 헐헐 나는 발걸음을 놀려댔어요. 가벼운 발놀림으로 먼 길을 건너라 올라오는 족통조차 잊은 채 원생은 집으로 돌아와 조대감의 연통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리고 또 두 달을 기다려도 가타부타 이런 방구에 소식 한 줄 올 리가 만무했지요. 아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로구나. 벌써 기별이 왔어도 수백 번은 왔어야 하거늘. 이를 의아하게 여긴 원생은 이번에도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송이버섯 꾸러미를 사들고는 또다시 천리가 멀지 않게만 느껴지는 한양길에 올랐답니다. 그리 도착한 대감댁 앞에서 또 한 번 기나긴 인파의 행렬을 뚫고 기다린 끝에 조대감을 아련하게 된 원생.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이리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며 소식을 주지 않아 찾아왔음을 아뢰었더니 조대감의 대꾸가 기가 막혔습니다. 나 이런 싱거운 사람을 다 보겠네 그래? 단 한 번 산삼 쪼가리나 내민 정도로 벼슬 자리를 덥석 받는다면 이 조선 팔도에서 벼슬 한 번 안 할 사람이 거 어디 있겠나? 에잉 이런 답답한 사람 같으니. 조대감은 원생을 향해 이같이 갖은 면박을 주기에 이르렀고 할 말을 잃은 원생은 그저 자신이 가져온 송이보따리를 들이밀며 조대감의 눈도장이나 찍고 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원생은 그저 눈만 떴다 하면 한양 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조대감의 연통을 기다렸습니다. 허구한 날 바라본다고 어디 기별이 올까요? 시간이 무심하도록 날이 가고 또 달이 가도 여전히 감감무소시 뿐이었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로구만. 이것으로도 모자라단 말이던가. 조바심이 났던 원생은 이번에도 남아있던 논마지기를 정리하여 그 귀하다는 우황과 사양을 한아름 사들고는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변함없이 들끓는 인파 틈을 헤친 끝에 겨우겨우 조대감을 만나 읍소했어요. 대감마님, 벌써 세 번째요입니다. 어찌 이리 연통 한 줄 넣어주실 생각을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조대감은 욕심이 그득한 턱을 쓸어만지며 원생의 하소연에 퉁명스레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어허, 거 사람 참. 내 조금만 기다리면 곧 정리되는 대로 기별을 한다지 않았던가. 아니 그렇잖아도 마침 초원관 자리에 공석이 생겨 내 자네를 점 찍어두었는데 글쎄 느닷없이 북촌의 박대감이 찾아와서는 그 자리를 자신의 처남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통사정을 하질 않겠는가. 나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네만 박대감이 워낙 나와는 막역한 사이다 보니 그만 내가 지고 말았네. 아무튼 내 자네를 잊지 않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게나. 내 곧 기별을 넣어줌세. 조대감의 말에 원생은 이번에야말로 꼭 좀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조아린 후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무심한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긴 한숨을 내뱉던 원생이 손을 들어 햇수를 손꼽아보기 시작했지요. 세상에나 조대감댁을 들락날락하며 온갖 진귀한 뇌물들을 가져다 바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마다 멧돼지 같은 조대감은 원생이 가져온 뇌물만 쏙쏙 뽑아먹고는 그럴듯한 핑계를 잔뜩 늘어놓으며 원생의 애간장만 태웠지 변변찮은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조대감만 철석같이 믿고 이것저것 내다파라 뇌물거리를 마련한 통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던 살림살이는 아예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부하가 치밀대로 치민 원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참으로 나라는 종자가 아둔하게 그지없었구나. 어찌 이리 어리석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쏟은 정성과 재산이 얼마이던가? 내 이번만큼은 반드시 되든 안 되든 결판을 짓고 오리라. 원생은 마지막으로 남은 세간살이를 몽땅 끌어모아 귀한 석청을 장만하여 또다시
조대감댁을 향한 한양행에 발을 실었습니다. 가는 내내 원생은 내 이놈의 영감탱이와 기필코 단판을 짓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지요. 기진맥진의 몸을 이끌고 조대감댁 대문 앞에 당도하니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우환이 끼어있는 집안 특유의 우울함이 담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그 길게 늘어서 있던 인파의 행렬도 보이지가 않고 마치 초상이라도 난집 마냥 음울하기가 짝이 없구나. 의아한 마음에 원생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인의 인소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나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그 정정한 몸으로 욕심에 절은 눈빛을 형용이 빛내던 조대감이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하얗게 변한 채 경색이 짙은 얼굴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뇌물을 가져다 바치며 왕래했을 때 차츰차츰 노안으로 인한 쇠약이 얼핏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듯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석청보따리를 품에 안고 조대감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병상의 옆을 그의 아들로 보이는 사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병색이 완연한 조대감은 가래가 끓는 목소리로 한바탕 기침을 연이어 뱉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자네를 천정관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편히 눈을 감을 수야 없지. 그래,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죽음을 문전에 둔 이런 판국에서도 조대감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언제 눈을 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조대감의 눈은 원생이 가져온 보따리를 맹렬하게 흘끔거리고 있었지요. 원생은 이제 조대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던 중 조대감의 아들이 몸을 일으키더니 소피를 좀 보고 오겠노라며 그동안 잠시 자신의 아버님 곁을 지켜달라 부탁했지요. 원생은 알겠노라 대답했고 조대감의 아들은 꾸벅 인사를 하며 방을 나갔어요. 바로 그때 원생이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는 녹이 서린 목소리로 조대감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내 그 더럽기 짝이 없는 벼슬 따위 더는 욕심이 없도다. 그딴 벼슬 내 아내도 그만이니 그간 내 놈의 거짓말만 믿고서 끝끝내 농락당한 것에 대한 화풀이나 실컷 해야겠다. 이놈아! 그러더니 원생은 자리에 누워있던 조대감의 가슴 위로 냅다 타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찰싹 양손을 잇는 힘껏 휘두르며 조대감의 뺨을 연달아 갈기기 시작했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조대감은 뭐라 말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사정없이 날아오는 따귀 세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뒷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몇 대를 때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자 이제 원생은 두 주먹으로 조대감의 가슴을 힘껏 내리치며 북두들기듯 한풀이를 했습니다. 이윽고 방문 밖에 대청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원생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원생은 한없이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괴감마님, 하루빨리 쾌차하시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변변찮으나 석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어서 기운을 차리시어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부버 살피셔야지요. 태연하게 읍소하는 원생의 말이 어찌나 감쪽 같던지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마저 눈물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원생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던 조대감은 연달아 각혈을 하며 쿨럭거렸지만 이미 상태가 더욱 위중해져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부들거리는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원생을 가리켰지요. 가냘프게 떨리는 손가락의 끝이 원생의 얼굴을 향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geb니까? 소자 곁에 있사옵니다. 조대감은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내 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부들부들
손끝이 원생을 향해 마지막 춤이라도 추듯 경련했지요. 조대감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저 원생놈이 내 위로 올라와 나를 마구잡이로 후려갈겼다라는 의미였으나 그 모양새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던 조대감의 아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이자에게 꼭 선정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지요. 자신이 소피를 보기 위해 방으로 나서기 전 제 아비가 원생에게 자네를 선정관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편히 눈을 감을 수야 없다 라고 말한 대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탐욕에 절어있던 조대감의 속내를 알리 없었던 아들은 그것을 제 아비의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원생은 더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대감의 집을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날 밤 상태가 위중해져 각혈을 멈추지 못하던 조대감은 결국 아등바등 모아둔 재물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임종을 지키던 조대감의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지요. 아버님, 마지막에 남기신 아버님의 유언, 소자가 꼭 지키겠습니다. 아들은 비통에 빠진 채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7일간의 장례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아들은 아버지의 연줄과 인맥을 모두 동원하여 원생에게 선정관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고 원생은 결국 그리도 꿈에 그리던 벼슬자리 하나를 꿰찰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벼슬을 품에 안은 원생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토록 인내한 자신에 대한 보답이 드디어 주어졌다며 기뻐했습니다. 선정관 자리에 앉게 된 원생은 벼슬을 얻고 난 뒤로는 그간 등한시하여 무너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안 그래도 조대감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치느라 허송세월을 보낸 마당이라 노총각의 신세가 되어버린 원생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가세를 회복하는 것뿐이라며 혼인을 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이 원생이라는 사내에게는 남들에게는 말 못할 아주 지독한 악취미가 있었으니 그로 인해 그는 좀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색식감을 구하지 못해 시간만 축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하늘이 이러한 원생을 굽어 살펴서였을까요? 노총각이었으나 청요직으로 분류되는 관직을 성실히 이행하던 원생에게 뜻밖의 혼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담의 상대는 혼기를 넘긴 외동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이 총각 저 총각 여기저기 온갖 군데를 들쑤시며 선을 보던 맹참복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엮어 관직을 역임하고 있던 친척에게서 좋은 신랑감이 한 명 있다며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가 바로 선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원생이었던 것이지요. 맹참봉이 원생을 직접 만나보니 제법 허우대도 좋았고 또한 글도 막힘없이 잘 쓰는 데다가 당차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했던 청요직의 경력까지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내였으니 노총각이라는 작은 흠은 맹참봉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뜻의 이 청요직이라 함은 누군가 꼭 맡아야만 했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직이지만 그걸 맡는 관원 당사자들은 조정 내에서 따돌림을 받기 쉽고 이런저런 정쟁에 휘말려 눈밖에 나기 쉬운 관직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 때문에 품계에 비해서 매우 예우를 해주는 분위기였으며 또한 고위직으로 승진할 때 역시 이 직별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만든 것이었기에 참봉 명함을 제물로 얻은 맹참봉 집안의 수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신랑감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원생을 제 외동딸의 짝으로 점찍고 한창 혼담이 오고 가던 중 맹참봉의 안방마님이 신랑 될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될 원생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원생은 안방마님 마음에 쏙 들게 시원시원한 대답을 던져 보였지요. 오늘 이렇게 자네를 보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동딸의 장래를 생각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 극진하기에 그러한 것이라네. 부디 사위가 될 자네를 시험해본다 여기지 마시고 그저 자네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해주면 된다네. 우리 집의 큰어른인 맹참봉 나으리의 주위 분들을 지그시 둘러보며 제법 먹고 살만한 사람치고 첩살림 안 차린 위인들이 없다네. 허나 나의 지아비이신 우리 맹참봉 나으리는 한평생을 남의 여자 치맛자락만 보아도 얼굴을 돌리시는 대쪽 같은 분이시지. 아내인 나만을 위하시며 첩살림이나 외간 계집 노름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던 분이시네. 예비 장모인 안방마님의 말에 원생은 그 속에 담긴 속내를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노총각이 된 자신의 신세도 어디 가서 말을 꺼내기는 조금 못한 상황이지만 노처녀가 된 외동딸 하나 치워내는데 무슨 유난히 이렇게 심한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은 채 모범 답안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색을 밝히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를 여러 보아왔지요. 제 주변 관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디 저라는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 그릇된 길로 나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혼인 이후로도 제 아내가 될 따님만을 항시 위하며 연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만. 참으로 고맙네. 우리 참복나리가 사윗감 하나는 참으로 잘 골랐구만. 서슴없이 대답하는 원생의 태도에 안방마님은 흡족해하며 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해 주었지요. 그렇게 원생은 융숭한 대접을 받은 뒤 돌아갔고 사윗감을 면접 본 안방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색을 밝히지 않는다함은 곧 우리 참복나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내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미심쩍은 곳이 있다는 말씀이야.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저녁에 맹참봉이 퇴청하여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자신이 사윗감인 원생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밝혔어요. 사윗감을 만나본 소감이 어떻더냐는 맹참봉의 물음에 안방마님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윗감인 원생이 그야말로 저희 지아비인 나리를 빼다 박았습니다. 어쩜 그리도 두 사람이 닮은 구석이 많던지 제가 깜짝 놀랐지 뭡니까. 특히나 집안에 충실한 점이나 여자를 대쪽같이 멀리하는 점이 아주 판에 박았더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우리의 외동딸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의 사내더군요. 제 아내의 말에 맹참봉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한 사람 아니던가. 혼기를 훌쩍 지났으면 어떠한가. 외려 그런 성품을 지닌 사내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귀한 법이란 말씀이지. 그러자 안방마님이 맹참봉 곁으로 바싹 다가와 앉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날이 사윗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지 뭐겠습니까? 아니 걱정이라. 그것이 무엇이오? 맹참봉이 궁금해하며 묻자 안방마님이 얼굴을 살며시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윗감이 어째 나리와 너무도 닮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실은 제가 나리와 혼례를 치르고 초야를 맞이했을 때 저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 뭡니까? 기절이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오? 의아함이 커진 맹참봉이 거듭 질문하자 안방마님이 더욱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저기 그러니까 나으리의 약물이 어찌나 위풍당당한지 저의 아랫도리가 아주 너무 꽉 차는 바람에 터져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제야 맹참봉이 껄껄 웃으며 만족했다는 듯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부인의 붉게 물든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개슴츠레한 눈으로 변한 맹참봉은 촛불을 훅 불어서 끄고는 안방마님을 덥석 안아들어 제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머, 나으리, 어찌 벌써. 부인이 방금 전 먼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붉게 물든 봉숭아빛 뺨을 보이고 내 어찌 참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갑작스레 맞이한 불꽃을 성대히 지펴 용광로와 같이 타오르는 운우를 질펀하게 몰고 왔어요. 한참의 거사가 끝난 뒤 안방마님이 숨을 몰아쉬며 아까 전 하던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휴, 우리도 나이를 먹어. 나리의 약물도 이제 옛날 같은 위세는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나. 아직도 저는 나리가 제게 들어오면 꽉 들어차는 통에 이리도 호흡이 힘들 지경입니다. 허니, 나리의 위세가 가히 대단했던 첫날 밤엔 제가 오죽했겠습니까? 참으로 죽는 줄만 알았지요. 아내가 숨을 고르며 하는 이야기를 듣던 맹참봉은 한껏 기분이 좋은지 장죽을 빨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노곤해진 말소리가 이어졌지요. 문제는 우리 사윗감인 원생 역시 나리를 너무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생의 코가 정말이지 매우 큼지막한 것 나으리도 보셨지요? 한간에 떠도는 속설로는 코가 크면 역시 그것도 따라간다고 하질 않습니까? 저희 초야가 떠올라 우리 딸도 그처럼 고생을 할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허, 참으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오. 그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시구려. 우리 집안의 원생 같은 사윗감이라면 더 따지고 볼 것도 없는 사람이니 해괴한 소리는 이만하시구려. 나는 먼저 일어나 보겠소. 그리 말한 맹참봉이 일어나 사랑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의 걱정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지요. 맹참봉 앞에서는 그의 길을 살려주는 척 이야기했으나 정작 당사자였던 안방마님은 정말 초야를 치르다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던 통에 초야를 치른 뒤에도 하인들의 눈을 피해 어기적 걸어다니며 매우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니 아녀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외동딸의 초야가 걸려있는 일에 마냥 남의 일처럼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측하게도 제 딸이 걱정된답시고 사윗감에 그것을 확인해보자 했다가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 집안망신도 그런 집안망신이 없을 노릇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며칠간이나 고심을 거듭하던 안방마님은 한참이나 끙끙대다가 번뜩 좋은 꾀를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오래된 하녀이자 되바라져 발랑가적기로 이름난 팽수기를 불러앉힌 안방마님이 그녀의 앞에 비단 세피를 턱하니 내어주며 여차저차 이만저만한 이유를 설명하며 입을 열었지요. 그런 이유로 내 사윗감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니 팽숙이 네가 이 비단 세피를 받고 시험대에 올라서 주면 좋겠구나. 어떠냐? 합방하여 제대로 확인만 끝내준다면 내 추가로 20냥을 주마. 안방마님이 내어준 비단을 만지작대며 입을 벌리던 팽숙이 추가로 20냥을 더 내어준다는 말에 눈빛이 번뜩 빛났습니다. 마님, 그러겠습니다요. 비단 세필의 20냥이라니 감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결국 그러겠노라 답한 팽숙이와 단단히 약조를 한 뒤 다음날 안방마님은 사윗감 원생을 불러 앉혀놓고 허심탄회 이야기를 했지요. 내 사위로서 자네가 심히 마음에 든다마는 외동딸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하겠네. 그러니 내 자네에게 2가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이 말이야. 증명해 보이든가 그것이 싫다면 파혼하든가 자네가 택이라게나. 괴팍하기 짝이 없는 예비장모의 제안에 원생은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초야를 치를 외동딸의 아랫도리가 걱정된다는 명목하에 사윗감으로 낙점한 사내더러 먼저 제집 하녀를 붙여 확인을 해보겠다니요. 유별나기 짝이 없다 생각했지만 사실 원생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려면
이 맹참봉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꼭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총각인 자신이 이보다 더 좋은 집안과 혼담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지요. 이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닿자 원생은 결심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자를 택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제게 있어서 혼담을 정한 신부감이 아닌 다른 여인, 그마저도 처가의 하녀와 먼저 합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비 장모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답시고 훌렁 벗어던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주대 낮에 맹참봉대 가녀 팽수기와 원생은 별채의 손님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한참이나 앉아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안방마님의 귓전에 일순 깨악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안방마님이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치켜드니 비명소리는 다름 아닌 손님방으로 들어간 팽수기의 것이었지요. 이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팽수기가 제대로 치마도 여미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나왔고 열린 문 틈 사이로 원생이 겸연쩍은 듯한 얼굴로 머쓱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안방마님은 사정 청취를 위해 일단 원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머리를 긁적이던 원생이 옷을 주워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안방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팽수기의 손을 잡아 끌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헌데 따라 들어오는 팽수기의 모양새가 어쩐지 요상하기 짝이 없었어요. 걸음을 걷는 모양새가 어기적 마치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 걸음마와 같은 꼬락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방마님이 아차 싶어져서 냅다 묻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아니 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기에 너의 걸음걸이가 그 꼬락선이란 말이냐.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것이 아주 혼쭐이라도 난 듯하구나. 팽수기의 모습으로 보건대 제 외동딸과의 초야에서 그야말로 초주검으로 만들기 딱 좋겠다 싶어진 안방마님은 이 혼담을 계속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어 발만 동동 구르는데 팽수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안방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 셋넷 참말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요. 우선은 약조하신 스문양부터. 그러자 안방마님은 팽수기가 가엾다는 듯 스문양이 든 전대를 턱 내어주었지요. 전대를 받아들고 싱글벙글이 된 팽수기가 정신을 가다듬는 사이 안방마님의 호기심이 너무도 자라 있었기에 결국 참지 못하고 팽수기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속 시원히 말을 좀 해보거라. 어느 정도였더냐?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기에 네가 이리 산송장이 되어 걸음도 겨우 떼느냔 말이다. 그러자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던 팽수기가 엽전을 세느라 미처 긴장의 끈을 조이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말 실수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만 했던 비밀을 저도 모르게 짓거리고 말아버렸지요. 에이, 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그분은 코만 컸지 물건 자체는 그렇게 엄청날 정도의 것은 아니었습죠. 크기로만 본다면? 어디 보자. 아, 그렇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맹참봉 나으리 것의 반절 정도? 그 정도에 겨우 미치는 크기였어요. 두 사람 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니 정확할 겝니다요. 우람한 성세로는 맹참봉 나으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답니다. 순간 안방마님은 팽수기의 입에서 나온 맹참봉이라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팽수기는 신이 나서 조잘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 크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비사익간분의 해괴한 취향이 더욱 문제입니다요. 여자 알기를 돌같이 안다던 마님의 말씀만 믿었다가 아주 된통 당하고 만 기분이지 뭡니까요?
아니 글쎄,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를 엎드리게 하더니만 멀쩡히 들어와야 될 곳은 놔두고 자꾸만 엄한 곳에 들어오려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는 총각이라 뭘 잘 모르나 보다 싶어 거기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웬걸요. 일부러 그곳만 노리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께는 비밀로 해달라며 스문양을 준다기에 셋내가 참고 버텨보려 했지만 어찌나 해괴망측하던지요. 어거지로 다른 곳에 밀어넣는 통에 너무 아파 그만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린 것입니다요. 어휴, 아직도 욱신욱신하는 것이 참말로 죽을 뻔 보았구만요. 뭐뭐시 어쩌고 어째? 엽전을 세느라 술술 자신이 무슨 말을 실토했는지도 모르던 팽숙이 드디어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고 토끼 눈을 뜬 채 안방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위감 원생의 크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교해서는 아니 될 상대와 비교해버린 것이지요. 허나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 팽숙이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자신의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내리치며 안방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것이 저는 기필코 안 된다고 하였으나 맹참복나리께서 안방마님만 모르면 된다고 자꾸만 부추기시어 그저 제 외동딸이 사위와 치를 초야가 걱정되어 꾀를 낸 안방마님은 졸지에 뜻하지도 않은 두 가지의 비밀을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첫째, 다른 여자의 치맛자락만 보아도 고개를 돌린다 여겼던 자신의 지아비 맹참봉이 사실은 제 집 하녀 팽숙이와 진득한 온우지정을 나눈 사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맹참봉의 그곳 사정을 팽숙이가 훤히 꿰고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로는 예비사위의 해괴한 성정. 자신의 지아비와 쏙 빼닮아 여인이라고는 모르는 순진한 노총각인 줄로만 알았던 예비사위가 실은 엉뚱한 곳에 미쳐있던 해괴망측한 사내라는 점이었지요. 하마터면 자신의 소중한 외동딸을 이런 망측한 사내에게 시집 보낼 뻔했음에 대한 안도와 함께 말입니다. 내 이놈의 연놈들을 모조리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당연하게도 안방마님은 원생과 이어지려던 혼담을 깼고 원생이 팽숙이에게 행하였던 해괴망측한 습성을 저작거리 가득 소문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원생은 관직을 박탈당하고는 쓸쓸히 기양하고 말았지요. 또한 안방마님은 제 집의 하녀 팽숙이와 맹참봉을 싸잡아 드자비한 후 그간 자신을 속여온 대가를 유감없이 톡톡히 치르게 하여 혼주를 내주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동이 터오는 조선의 어느 대궐, 점잖기로 소문난 선비 귀돌의 마음이 온통 뒤숭숭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민이로고 이다지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다니 하늘이 참으로 원망스럽도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마치 난생 처음으로 여인을 향한 흠모의 감정을 깨달은 사춘기 소년 같은 설렘이 묻어 있었지요. 이런 시간에 귀돌의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만든 장본인은 밥맛이 영 오르지 않아 찬모를 새로 드려야겠다며 귀돌의 아내가 근본에 친정 쪽에서 데리고 온 여종, 그 이름하여 출래였습니다. 주인마님, 셋내 소시적부터 안방마님네 계집종으로 있었던 출래라 합니다요. 아무쪼록 앞으로 두 마님네를 성심껏 보필해보려 하니 이쁘게 봐주시면 만극하겠구만요. 처음 이 집안에 발을 들이며 무난 인사랍시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하는 출래를 무심결에 흘끔 쳐다보았던 귀돌은 그만 이 출래라는 여종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간 귀돌이 알고 지낸 여인이라고는 성미가 불같고 화끈하여 반평생 귀돌을 휘어잡은 채로 살아온 마누라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지극히도 깊었던 여인이었지요. 귀돌은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려니 싶어 박색한 마누라였음에도 모난 부분을 보려 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귀돌 앞에 떡하니 춘례가 나타났으니 참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사실 귀돌에게는 이 춘례라는 여종에게 속절없이 빠져든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춘례의 외모가 자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첫사랑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때는 아직 귀돌이 혼인하기 한참 전,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반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할 정도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창 고을 여기저기서 추수하느라 분주하던 움직임들이 마무리되자 고을의 유일한 서당의 훈장님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슬그머니 치부책을 펼쳐놓고 학동들의 학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것이었어요. 귀돌아, 너는 잠시 남아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해야 쓰겠구나. 20명 남짓한 학동들이 저마다 훈장에게 인사를 올리고는 우르르 서당을 나가는 사이 귀돌만 덩그러니 남아 훈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용건이야 이미 귀돌도 알고 있을 정도로 뻔한 일이었지요. 저기 훈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밤잠도 안 주무시고 삭바느질을 하시며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하려 하고는 있사오나. 그 순간 땅땅 훈장이 제 장죽을 노쨉더리에 두드리며 재를 떨어내는 소리에 귀돌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거참, 너희 어머니도 뭐랄까? 사람이 낯짝이 있지 그래. 벌써 이것이 몇 번째란 말이더냐? 아니 어찌 평인 출신 자제들도 다 내고 있는 학비를 너희 어머니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훈장은 한참이나 귀돌에게 눈치를 준 뒤에나 귀돌에게 귀가하여도 좋다 허락하였어요. 훈장의 꾸지람을 한바탕 듣고 귀가하던 귀돌은 밀려드는 서러움에 담 밖에서 목 놓아 실컷 울고는 우물에 들러 세수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책 보따리를 집안에 던져넣은 귀돌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 뒷산에 올랐지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리풀 잔뜩 긁어 모은 뒤 집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부엌의 아궁이 옆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불쏘시개를 구해온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동네 잔칫집 허드렛일을 해주고 싸온 남은 음식을 그렇게 가마솥에 집어넣고 장터바닥에서 주워온 시들시들한 배춧잎을 보태 양을 잔뜩 늘린 죽처럼 끓여서 어머니와 한 끼를 때웠습니다. 이튿날 서당을 갈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지 않던 귀돌을 의아하게 여긴 어머니가 연유를 물었고 결국 귀돌은 학비를 내지 못해 훈장에게 한 소리 들었던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안타깝고도 슬픈 기색을 애써 숨긴 채 귀돌을 감싸 안고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얘야,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 애미가 어린 자식의 글 공부 하나 시켜주지 못하는 형편이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는 왈칵 목이 메었지만 귀돌은 끝끝내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더욱 씩씩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그런 소리 마셔요. 그까짓 글 공부가 어디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저는 끄떡도 없으니 슬퍼 마셔요. 결국 귀돌은 학업을 포기하고는 어머니를 도와 돈을 벌기 위해 나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름뿐인 반가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쌀 한 톨 구해다 주지 않는 현실이었으니 귀돌은 이참에 서당에 가 있던 시간까지도 돈을 버는 데 쓰자고 다짐했어요. 그는 산에서 진흙을 잔뜩 퍼와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화덕을 만들었답니다. 석쇠 위에 가지런히 소리풀 깔고 그 위에는 고구마를 주르륵 얹어 놓았지요. 마른 소리패에 천천히 불을 지핀 뒤 장터 곳곳에 냄새가 퍼지도록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초심자의 행운인지 아니면 귀돌의 싹싹함 때문인지 장사는 곧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창 소립해 불을 떼던 귀돌의 앞으로 두 사람이 매는 조그만 가마가 들어섰지요. 가마는 복잡한 장터바닥을 지나다 말고 멀찍이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예. 참말이십니까, 아씨? 예, 알겠습니다요. 앞쪽의 가마꾼이 가마 속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귀돌에게 걸어왔습니다. 보시오, 고구마 장수 양반. 내 군고구마 한 양어치만 좀 내어주시게나. 장터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앳된 사내의 행색이 차마 반가의 자손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지라 가마꾼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지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알고 있던 귀돌은 알겠노라 답하고는 불이 나게 고구마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가마의 창문이 빼꼼 열리며 10대살이나 먹은 듯한 여자아이가 매우 창백한 얼굴을 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꽤나 신기한 듯이 한참 동안이나 귀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귀돌은 어쩐지 창피함이 화학 밀려오기도 했거니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슬그머니 적개심 비슷한 감정도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가마꾼이 한눈을 파는 사이 군고구마 안쪽에 몰래 수검댕을 이겨넣었습니다. 귀돌은 서당에 한창 다니며 공부하던 서책의 한 장을 푹 찢어서는 뜨거운 고구마를 감싸 내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열흘쯤이 지난 다음 장날이었지요. 귀돌이 장사를 하는 곳 앞쪽으로 또다시 일전에 그 가마가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귀돌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가마를 세웠답니다. 전에 그 가마꾼이 또다시 귀돌에게 다가왔고 그와 동시에 슬그머니 가마 창이 열렸지요. 변함없이 창백한 피부의 여자아이가 얼굴을 살짝 내밀며 창피한 듯 귀돌을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병색이 완연하다 싶을 정도로 창백한 낯빛에 어쩐지 측은한 심정도 잃었던 귀돌은 이번에는 군고구마에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마꾼에게 고구마를 건네준 뒤 가마가 물러가자 귀돌은 저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어 투덜거렸어요. 쳇! 참으로 팔자 한번 좋구먼. 저것이나 나나 씨는 반가의 핏줄을 똑같이 이어받았음에도 저 계집은 무슨 상팔자를 거머쥐었기에 저리도 가마를 타고 하인을 부리며 마치 재주 넘는 예인을 보듯 나를 바라보나 그래. 그렇게 귀돌이 괜한 마음에 성을 낸 뒤로도 가마는 꼬박꼬박 귀돌의 앞을 찾아와서는 가마꾼을 통해 매번 고구마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덧 소설이 지나 바람을 타고 느껴지는 날씨가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장날이 돌아와 귀돌이 부지런히 군고구마의 냄새를 피워대는데도 그 가마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귀돌은 자신도 모르게 가마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헬쑥하기 그지없는 가마 속에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날마다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장날 마지막까지도 가마는 볼 수가 없었지요. 달포가 지난 그 다음 장날 기다리는 가마는 오지 않고 가마를 끌던 가마꾼만이 혼자서 귀돌을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일세. 군고구마 세냥어치를 주시게나. 그리고 참, 우리 아씨가 날씨가 추워졌을 테니 이걸 자네한테 전해주라고 하더구먼. 우리 아씨가 며칠 밤을 새면서 손수 수편한 것이니 귀하게 사용하시게. 가마꾼이 귀돌에게 내민 것은 바로 얼기설기 짠 토수였습니다. 한참이나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귀돌은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느낌을 애써 숨기며 말했어요. 감사하다 전해주시오. 그리고 고구마 값은 아니 받겠소이다. 하지만 가마꾼은 굳이 귀돌의 손에 생양을 쥐어주고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불이 나게 돌아가 버렸어요. 귀돌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벌렁벌렁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넋이 빠져있던 귀돌은 파장이 다가오자 토수를 소중하게 갈무리하여 자신의 품 깊숙이 넣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잠시나마 억하심정을 가졌던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이다지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거늘. 귀돌은 토스를 꺼내 바라보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이런 귀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석하게도 그 다음 장날, 그 다음의 장날도 가마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오던 방향으로 얼굴을 고정해두고 목을 쑥 뺀 채 두리번거리던 귀돌은 이번에 가마가 오면 기필코 내가 손수 고구마를 싸들고는 가마 창 안으로 넣어줄 테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찾아와 주었으면. 라고 중얼거리며 목이 빠져라 가마와 그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욱 흘러가게 되었고 그 다음 장날도 또 그 다음 장날도 역시나 가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창백한 낯빛에 그 여자아이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도 귀돌 자신이 매일 쓰고 있는 토스를 보노라면 도무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사병으로 번진 마음속에 간질거리는 감정이 어느덧 눈덩이처럼 몸집을 부풀려 어느 날의 꿈속에서는 무려 그 창백한 여자아이가 연지곤지의 족두리를 쓴 채 자신을 찾아와 밝게 웃는 모습까지 볼 지경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꼭 보고 싶구나.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귀돌이 연심을 무럭무럭 키워가는 동안 시간은 입춘을 훌쩍 지나 봄 기운이 완연히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흘에는 추위가 완벽하게 물러간 것은 아니었기에 아직 입김이 펄펄 나오고는 있었지만 나무에서는 푸릇푸릇한 새싹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장날이 다가왔고 장사에 나섰던 귀돌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예의 그 가마꾼을 발견한 것이지요. 몹시도 반가운 마음의 귀돌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가마꾼을 붙들어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내 그쪽에게 대포 한 턱을 내겠으니 걸음이 아니 중하시다면 저와 잠시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대관절 자네는 무구기에 나에게 대포를 낸다는 겐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일전에 그 군고구마 장수입니다. 귀돌이 품속에서 토수를 꺼내 보이자 그제야 가마꾼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돌을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낯이 있군 그래? 아무튼 일이 다시 본 것도 인연이니 어여가세나. 그렇게 귀돌은 가마꾼을 데리고 객잔으로 들어가 그를 대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잔을 나누며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니 이것을 어쩌면 좋을까요? 가마꾼으로부터 그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그 소녀는 고을에서 유명한 유지의 손녀로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관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였으나 오랑캐가 쳐들어온 호란에 참전한 뒤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말았지요. 지아비의 유고를 받아든 그녀의 어머니 또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몇 달을 버티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은 소녀는 그 이후 심하게 열병을 앓은 뒤 다리를 절게 되었고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압소사. 그래서 그렇게 가마를 타고 다닌 게였군요. 얼굴에도 병색이 완연해 보인다 싶었는데. 가마꾼의 이야기를 들은 귀돌은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그 소녀를 보며 팔자 운운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것에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코끝이 찡해진 귀돌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가마꾼이 이어서 말했어요. 참으로 기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이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더욱 애잔한 것은 그런 우리 아씨에게 폐병까지 찾아왔다네. 그나마 바람이나 쇠로 장터에 거동하는 것조차 폐병이 심해져 못하게 되었지. 귀돌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그러더니 대설대 병세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결국 부모님을 따라 눈을 감았다네. 어휴, 불쌍한 우리 아씨. 이후로 대포를 나누던 가마꾼과 귀돌은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귀돌의 눈에서 굵직한 눈물이 연거푸 쏟아지며 그렇게 술잔위로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자 귀돌은 아침부터 분주히 외출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마꾼에게 전해 들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지요. 고개를 한참이나 넘고 강 건너 춘설이 소복한 산속으로 당도하자 가마꾼의 말대로 3개의 묘가 드러났습니다. 2개의 오래되어 보이는 묘 옆으로 새로 만든 묘가 눈에 들어오자 귀돌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귀돌은 준비해온 술호리병과 군고구마를 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 있기를 바라오. 잠깐이었으나 내 참으로 깊이 연모했소이다. 이승을 하직한 소녀의 묘 앞에 엎드린 귀돌은 그렇게 자신의 첫사랑을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후로 귀돌은 부지런히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끝에 가세를 일으킬 정도로 살림이 나아지게 되었고 중매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어찌저찌 혼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점차 살림이 나아져 이제는 번듯한 양반의 태가 나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즐거움 하나 없이 묵묵하게 나이를 먹으며 살고 있었지요. 바로 그러던 찰나 그 시절 자신의 첫사랑의 외모와 너무도 닮아있는 이춘례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앳된 사내로 회춘한 듯한 마음에 기름을 붓기라도 한 듯 쉴 새 없이 귀돌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연이 녹아있는 애틋한 마음이 춘심으로 더해져 그만 상사병이 되자 이제 나의 눈만 감았다 하면 춘례의 개미처럼 웅푹 들어간 허리춤에 그 눈빛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같은 춘기가 떠오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못다 이룬 자신의 초연이 운명처럼 다가온 착각까지 이뤘습니다. 사정이 이리 되니 귀돌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춘례가 부엌을 오가며 오만하게 무르익은 복숭아 같은 둔부를 요리조리 뽐낼 때 귀돌은 회춘이라도 한 듯 천지가 뒤흔들리며 자신이 이다지도 건강한 사내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만 아무것도 모르던 쑥맥선비의 얼이 빠지고 그 뒤로는 혼마저 빠져버리기 일쑤였답니다. 그간은 원래 행사처럼 안방으로 넘어가 제 부인의 옷고름 매듭을 만지작대던 귀돌이었으나 이 춘례라는 존재가 집으로 들어선 이후로는 안방을 향하는 발길을 아주 뚝 끊게 되었지요. 머릿속에 춘례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들어차서는 도대체가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그리도 무섭다더니만 느지막이 눈에 들어온 참모 춘례를 보고서는 팔자에도 없던 상사병이 나버린 것이지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매일 입버릇처럼 똑같은 말만 중얼거리며 제 마음을 정돈해 보려던 귀돌이었지만 밤마다 춘례가 자릿길을 들고 귀돌의 침소로 들어와 그의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해맑게 웃어 보이면 귀돌의 다짐은 늘 물거품처럼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귀돌은 품에 숨겨둔 엽전 한 잎을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고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은근슬쩍 춘례의 얇은 손목이나 살짝 건드려 보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폭군 같던 제 부인의 눈을 피해 그 이상의 진도는 나갈 수도 없었고 귀돌의 작디 작은 배포로는 그럴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돌의 처가에서 긴급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귀돌의 장모가 지병이 깊어져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전갈이었지요. 아내는 부랴부랴 처가로 떠날 채비를 하며 주인 어른 끼니 잘 차려드리고 이부자리도 잘 봐드리거라. 내 너만 믿고 넘어가 보마. 라고 춘례에게 신신당부하고는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으로 넘어가는 와중에도 남편 걱정뿐인 아내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간 걸림돌 같던 아내가 집을 비울 건수를 잡아버린 귀돌의 심장은 알 수 없는 해방감과
기대감으로 쿵쿵 요동을 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대문을 나선 지 겨우 두어 숨도 뱉기 전에 기돌의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가던 친정은 어쩌고 다시 돌아온 게요? 기돌이 놀라 묻자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 식사는 앞집에 부탁해 놓았습니다. 출례는 내가 데려가겠어요.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참에 출례도 고향집 한번 들러야지. 출례야, 어서 채비하거라. 너도 함께 나서자꾸나. 내색은 못하지만 고향에 들를 생각에 얼굴에 화색이 돈 출례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 금세 풀이 죽어 데친 시금치처럼 축 처져 버린 기돌. 그렇게 아내가 출례를 데리고 떠난 뒤 밀려오는 허탈감의 대낮부터 진탕 탁배기를 퍼마시다가 기돌의 내리를 번개처럼 스치며 떠오르는 묘안이 있었으니 옳거니 이럴 것이 아니라 당장의 실행에 옮겨야 하겠구만. 내 더 이상 이리 고민만 하며 옹졸한 범부처럼 굴 수야 없지 않겠나. 라고 크게 외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걸음에 단골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단골 의원 청생원에 도착하니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기도를 청생원의 주인장인 박 의원이 맞이하였지요. 아니, 이게 뉘십니까 그래? 이리도 급한 몰골로 얘까지 직접 어쩐 일이시오? 집에 누가 급한 이라도 생기신 geb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박 의원의 물음에 술이 거나하게 오른 기돌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박 의원의 두 손을 부여잡고 울상이 된 채 통사정을 올렸지요. 이보시오, 박 의원.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구랴. 내 이대로는 가슴이 터져나가든 내 몸이 터져나가든 둘 중 하나로 비명행사하기 일보 직전이외다. 그리고는 장황하게 출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속에서 들끓고 있던 이야기를 모조리 꺼낸 기돌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 한 가지 계략을 세워둔 것이 있소이다. 그 계획에 우리 박 의원께서 부디 힘을 보태주시오. 단골 의원 좋다는 게 다 뭐겠소? 기돌의 한 맺힌 사연을 잠자코 듣고 있던 박 의원이 수염을 만지작대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맹랑하게도 돌아가는 일이 되고 말았구려. 사연이 어찌되었든 뒤늦게 그런 진맛에 눈을 뜨는 것도 이거 축복이라면 축복이겠지만은 만에 하나 그런 사연으로 의원인 자가 거짓을 고하며 어울렸다는 악소문이라도 퍼진다면 우리 청생원은 영원히 문을 닫게 됩니다. 허니 그런 위험 부담을 질 수는 없음을 양해 바라겠소이다. 박 의원이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으로 완곡히 거절하자 기돌은 그의 곁에 바짝 다가 앉으며 말했지요. 어허, 이보시오, 박 의원. 악소문이 돌게 될 일이 무엇이 있소이까? 잘못될 리가 없는 일이라 하질 않소.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나거늘 내가 입을 다물면 그 누가 알아채겠소? 일이 뜻대로 잘 풀려 이 몸의 소원을 성취하게 도와만 주신다면 박 의원께 통 크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시오. 간절한 표정으로 읍소하는 기돌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 의원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지요. 알겠습니다. 다만 약조하신 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허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게 기돌과 박 의원의 은밀한 밀담이 오간 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기돌의 부인이 출례를 데리고 고향에서 돌아오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돌이 각혈을 하며 앞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물론 청생원에서 박 의원의 도움을 받아 따로 구해놓았던 돼지의 피를 쓴 것이었지요. 애구머니, 아니, 여보,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기돌이 쓰러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기돌을 부축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돌은 눈이 뒤집힌 채로 사지를 덜덜 떨고 있으니 너무도 놀란 아내가 허둥대는 목소리로 출례를 부르며 소리쳤지요. 출례야, 큰일 났다. 청생원에 가서 박 의원님을 모셔오거라.
얼른! 안절부절하던 차에 겨우 정신을 차린 춘례가 한 걸음에 달려가 청생원에서 박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춘례의 안내를 받으며 불이 나게 들어온 박의원은 미리 짜둔 대로 기도를 진맥하는 척 이리저리 손을 대어보고 눈꺼풀을 까디집는 신용도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은 박의원이 중얼거렸어요. 진맥을 해보니 이거 큰일입니다. 아무래도 고비가 찾아온 듯하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하겠소. 일단 부인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박 의원은 수심 깊은 표정을 유지하며 사태가 좋지 못하다는 암시를 주기에 이르렀고 그 말을 들은 귀돌의 부인은 귀돌을 덥석 끌어안고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성통곡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이대로 남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방도가 있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뭐든 따르겠습니다, 의원님. 그녀의 말에 박 의원은 입맛을 쓰게 다시는 신용을 하더니 수염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속여먹고 있다는 자괴감이 박 의원의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기에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동작이었지요.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 봄직한 방법이 있기는 있소만 이 환약을 섭취하고 단전에 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현재 생원 어른의 온몸에 기라는 기는 전부 빠져있는 상태이오니 그렇게 기력을 보충한다면 필시 차도가 보일 것이오. 일단은 그 수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기라니요? 그것이 몽땅 빠져 내 지아비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허면 어찌하여야 남편의 몸에 그 부족하다는 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돌의 아내가 묻자 박 의원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깊게 토했습니다. 기를 보양해 줄 처자가 한 명 있어야만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의서와 의술이 시사하는 바는 그러하오나 내 생각에 그것도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요. 그 방도가 생원 어른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안 서는 데다 글쎄 이러한 시각에 기가 차고 넘치는 생판 남인 처자를 대체 어디서 구해오며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그 처자가 이러한 일에 응할지도 모르는 것이라. 박 의원이 귀돌의 뜻대로 미리 짜둔 허풍을 근심 깊은 얼굴로 중얼거리자 귀돌의 부인이 꽥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지금 그런 사사로운 것을 가리게 생겼답니까? 일이 한갓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말고 후다닥 도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박 의원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만 우리에게는 춘례가 있었잖아요. 춘례라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효험을 보일 만한 길을 가지고 있답니까? 어서 춘례를 진맥해 주셔요. 돌아가는 상황이 어리둥절하여 멀뚱히 눈치만 보고 있는 춘례의 손을 잡아끈 귀돌의 부인이 박 의원을 재차 재촉하며 다급하게 굴자 눈을 감고 자빠져 있던 귀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과 결탁하여 한바탕 판을 벌인 소동이 제가 노린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이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가요. 이윽고 박 의원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 되든 안 되든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려. 이복에 춘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 부탁 좀 함세 도와주시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춘례는 주변의 기세에 잔뜩 기가 눌려 오물쭈물거리며 답했답니다. 쇳내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러진 주인 마님을 살릴 수 있다면 무조건 해봐야지요. 암요? 춘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박 의원은 준비한 대사들을 술술 읊기 시작했어요. 일단 일이 허해진 생원 어른의 기를 보양하려면 단전과 단전을 맞대어 음에서 양으로 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춘례의 단전을 생원 어른의 단전과 맞추어야 한다는 소리지요. 기가 흐르는 통로는 방해받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기에 서로의 의복은 모두 제거해 두는 것이 타당하오. 그리고는 박 의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다 죽어가는 흉내를 내고 있던 귀돌의 입을 벌리고는 조그마한 환약을 한 움큼 집어 그에게 먹였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환약은 무엇입니까? 이는 음양보력환이라 불리는 약재입니다. 기가 허해져 죽어가는 자에게 원기를 보양하고 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혹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값비싼 물건이지요. 그리하여 귀돌의 기력 보강에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되자 박 의원과 귀돌의 부인은 건넌방으로 넘어가 초조한 마음을 품고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야음이 무르익은 기나긴 밤에 귀돌과 춘례는 그렇게 단전을 맞대었고 음과 양의 기운이 승천하는 이무기처럼 맞물려 단단한 돌덩어리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양이 보합되는 통로를 통해 그렇게 역사적인 거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리하여 동창이 붉게 밝아왔을 때 춘례가 잔뜩 붉어진 낯을 가리며 쭈뼛쭈뼛 나오더니 수줍음이 잔뜩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방마님, 밤새 의원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이것저것을 다 하였더니 주인어른께서 벌떡 살아나셨지 뭡니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귀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한 걸음에 뛰어들어가 귀돌을 붙잡고는 펑펑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허허, 이거 일이 아주 잘 풀렸구려. 하늘이 도운 게지. 그럼 생원 어른도 쾌차하셨으니 나는 그만 돌아가 보겠소이다. 박 의원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귀돌의 아내에게 융숭한 대접과 감사 인사를 받으며 그렇게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귀돌의 얼굴에는 때깔 좋은 광채가 번들번들한 것이 이유 모를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어이구, 사경을 헤매다 돌아오니 세상이 참으로 밝구만. 여보, 그리고 춘례야, 내 두 사람에게 아주 큰 빚을 졌구만 그래. 참으로 고맙소들. 귀돌은 그 옛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을 닮은 여인과 질펀한 음양보합을 이룬 뒤 무기력하던 사람이 완전 달라져 있었지요. 그렇게 귀돌에게 죽음을 극복한 경사가 찾아온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박 의원이 청생원에서 목을 빼며 기다려도 도무지 귀돌 쪽에서 연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얼토당토하는 망측한 연극에 어울려줬더니만 그게 보답하겠다던 사람이 어찌 이리 소식이 없는 게야? 며칠이 지난 후 저녁 나절, 기다림에 지친 박 의원이 귀돌을 찾아 그의 집으로 방문하자 아내에게도 기력을 보충하는 행위라고 실컷 둘러놓았겠다. 아예 본격적으로 춘례와 단전을 맞대며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귀돌이 마침 일을 마치고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박 의원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돌은 희죽거리며 애써 과장된 몸짓으로 박 의원을 환영하는 기색을 보이고는 춘례를 시켜 푸짐하게 술상을 내오라 일렀습니다. 이거, 아까도 보아하니 춘례라는 여종과 아주 즐겁기 그지없는 각종 기회들을 뽐내다가 나오시는 듯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저의 노고를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허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드십시다. 그리하여 차려진 술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거나하게 술잔을 나누고는 박 의원에게 곧 보은을 하겠노라 약조한 뒤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런 뒤로도 얼렁뚱땅 시간은 흘러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크게 보답하겠다던 귀돌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그 총극을 받아준 내게 이리 철면피로 나오시겠다. 그야말로 화가 단단히 뻗친 박 의원이 당장 귀돌의 집으로 당도하여 사랑방에 들이닥치자 귀돌은 이미 볼장 다 보았다는 식으로 능글맞게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생원 어른. 일이 잘 성사되었으니
이제 약조하신 대로. 아니, 약조라니요? 그래서 한 달 전 우리 집에서 술상을 거나하게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살려주신 은덕을 기려 크게 베풀지 않았는지요? 아주 진귀한 안주로 대접한 기억이 있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뭐라 굽쇼? 그것으로 입을 닫겠다 이 말입니까? 이럴 수가. 순례와 단전을 맞댄 이후 큰일이라도 치루냥.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귀돌의 철면피에 박의원은 부득부득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귀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진실에 대한 소문이라도 동네방네 떠들어 버린다면 귀돌이야 겨우 얼굴에 먹칠만 하는 정도로 창피만 받으면야 끝나는 일이었지만 병환을 꾸며 새파란 여종과 밤을 지새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일을 동조하고 그의 아내마저 속여버린 일은 고을의 의원으로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며 평판을 쌓아온 자신의 명성을 끝장내기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귀돌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는 달리 뒷간에서 나올 때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리 강짜를 부리고 있었던 게지요. 박의원은 헛기침을 몇 번 던진 뒤 사랑방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주 잘 알겠소. 보시오 생원 어른. 그날 밤에 그대가 먹은 환약이 무엇인지는 아시오? 음양보력환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내 먹여드렸던 환약 말이오. 그딴 걸 낸들 어찌 알겠나? 쓸데없는 요설 늘어놓지 마시고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시게나. 관심 없다는 듯 귀돌이 오만하게 고함을 치며 박의원을 쫓아내자 박의원이 미소를 머금으며 답해 주었답니다. 그거 사실은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견분으로 만든 환약 이외다. 넘길 때의 맛이 텁텁한 것이 아주 구렸을 텐데 몰랐소? 뭐시라? 개똥으로 조제한 환약을 내게 먹였다는 말인가 지금? 그렇소이다. 그대가 만약 나와의 약조를 어기고 온 고을에 내가 그대를 도왔음을 떠벌리기라도 하면 곤란하기에 입막음을 대비해 만들어둔 문안을 먹여둔 것이지. 어디 입이라도 뻥끗해 보시오. 고을 전체에 당신이 견분으로 만든 환약을 아주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었다고 맛소문을 내드리리다. 박의원은 껄껄 웃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 귀돌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기어나와 헛구역질을 하며 그날 먹은 모든 것을 다 개워내기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귀돌에게는 꾀병이 아닌 새로운 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달포쯤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귀돌의 집에서 때 아닌 곡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동네에서 지나가는 개만 보아도 구역질을 멈추지 못하더니 이내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 귀돌이 나날이 병색이 짙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식음을 전폐한 채 낯빛만 새파랗게 질려가는 남편을 본 귀돌의 부인이 박의원을 찾아가 진맥을 부탁해 보았지만 박의원은 냉랭하게 딱 잘라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예햄, 그 병에는 약이 없소이다. 아니, 의원님, 진맥도 해보지 않으시고 어찌 그리 말씀을 하시는 geb니까? 한번 보아주기라도 하셔야지요. 보아야만 아는 병이 있다면 보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병도 있다오. 아마도 귀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밀려드는 토끼를 이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던 귀돌은 결국 자신의 꾀를 자신이 이겨내지도 못하고 더욱 식욕을 잃어버린 채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말 그대로 변을 치르고 말았으니 어떤 의미로는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애틋한 첫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이제서야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귀돌의 처와 출래만이 눈을 감은 귀돌을 붙잡고 굵은 눈물을 흩뿌리며 목 놓아 통곡하였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